안녕하세요. 시사M 지금 우리는 임세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요일의 남자 손정학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강은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일보 강은선 기자입니다. 네, 용맹과 지혜를 상징하는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제 새해가 되면은요,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달력을 보면서 올해는 저 쉬는 날이 얼마나 있을까? 최고 관심사죠. 또 명절에는 최대한 며칠까지 쉴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게 좀 관심사인데요. 맞습니다. 교수님도 좀 달력을 좀 보시는 편이신가요? 저도 실은 얼마 전까지는 봤는데요. 세월이 이제 지나갈수록 약간 무뎌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좀 늘 해야 늙지 않는다라는 신념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좀 새로운 방송이나 새로운 일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좋습니다. 강은선 기자는 어떠세요? 네, 저는 올 한 해에 좀 자기 개발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좀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우와. 그래서 하는 김에 좀 자격증까지 도전을 해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성취감을 좀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좋은 계획을 올 갖고 한 해 계시네요. 이슈가 많을 텐데 강은선 기자가 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더욱 기대되는 2023년 갑진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기분 좋은 소식들, 밝은 소식들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이제 갑진년 첫 주 시사M 지금 우리는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2024년 대전, 충남, 세종의 달라지는 정책들을 강은선 기자가 준비하셨죠? 그래요. 그 첫 번째 순서는 우리 대전의 주요 정책들 어떤 것인지 강 기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대전시에서는 올해 그 청년 또 대중교통 또 영유아 정책에서 이제 새롭게 선보이는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이제 우선 청년 정책으로 그 제대 군인 진로 탐색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군 복무로 자기개발 기회를 좀 제한받은 그 제대 군인들에게 1회 100만 원의 이제 그 상당하는 지원금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또 이제 지난 한 해 전세 사기가 이제 또 대전 같은 경우 크게 있었었잖아요. 또 이를 위해서 청년층 주거 안심 계약 서비스를 이제 올해 시행을 합니다. 그 주거 관련해서 상담부터 이제 전세 계약까지 이제 원스톱으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고요. 또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기존에 이제 그 소득 기준을 뒀었던 난임 시술, 그 난임 부부 시술비나 영유아 건강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지원 폭이 확대되는 거. 네, 또 하나 그 교통약자 이용 바우처 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160대에서 올해 210대로 또 증차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 기준 완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이제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한의 대전 프로젝트를 또 추진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그 대전시는 그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청춘 만남부터 결혼 또 이제 출산까지 이제 지원하는 정책인 한의 프로젝트를 지난달 발표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 1조 600억 원을 들이는 이제 대규모 정책입니다. 일단 2025년 1월에 그 혼인 신고를 하는 초혼 부부에게 그 1인당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이제 지원을 하고요. 또 올해 입주를 시작한 대전형 행복주택이죠. 다가온 주택에 입주하는 그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하고 그 무주택 부부에게 이자도 지원합니다. 청춘 만남도 지자체에서는 또 지원하는 그런 또 정책도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또 반면에 올해부터는 양육 수당이 줄어서 또 불만을 가진 분들이 또 많이 있죠. 네, 이같이 또 결혼 장려금은 지원하지만 대전형 양육수당은 절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대전시는 지난해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출산율을 증가해서 대통령 상도 이제 수상한 지자체인데요. 올해 양육수당을 이제 월 3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절반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민선 7개 대전시는 2살까지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 그 3년간 월 30만 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절반이 이제 감축된 거죠. 최근 인천시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18세까지인가요? 1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던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갑자기 줄어드는 것이죠? 네, 대전시 입장은 그 올해부터 국별 12가지 투입되는 그 부모 급여랑 또 첫 만남 이용권 그 지원금이 올해부터 확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 양육수당과 이제 중복이 된다. 그래서 지방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아산시의 경우에는 이제 100원, 임신부 100원 택시도 있고요. 또 뭐 출산장려금 1,000만 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있는데 대전은 이제 물론 이제 중복되는 수당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람이 또 줬다가 또 안 주면 좀 소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양수당 정책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축소가 되면 아이 키우는 분들한테 좀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아쉬움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대전에 이어서 2024년 충남은 어떤 정책들이 바뀔지 궁금합니다. 강 기자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충남도에서는요, 이제 새해부터 이제 수도권으로 통학하거나 통근하는 그 천안과 아산에 있는 시민들에게 그 철도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 철도 그 전기 승차권의 25%를 이제 지역 화폐로 이제 환원해주는 정책입니다. 1인간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그 충남도가 농업제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65세 이상 또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한테 그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제 이양하는 경우 10년간 직불금을 주는 그 농지 이양 은퇴 직불제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초중고 수학 여행비와 그 입학금도 지원키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충남은 이제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도 더 많이 그렇죠.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맞습니다. 있고요. 또 천안시에서는 이제 고질적인 민원이었죠. 시내버스 교통 노선을 개편을 시행한다고 이달 말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 천안시 시내버스는 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남포군전, 또 이제 불친절, 또 그 쉽지 않은 노선으로 그 전국적으로 악명이 굉장히 큰 운명이, 시내버스 네, 청와대 민원까지 노선이거든요. 들어갔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달 말에 그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하면서 주민들의 이런 불만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단 가장 굵직한 그 핵심은요. 이제 중복되고 굴곡진 그 시내버스 노선을 이제 곱게 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외 환승제를 도입을 해서 이제 시 전역에 좀 이렇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이제 2개 급행 노선을 신설을 했고요. 또 그 이용객이 많은 KTX 천안 아산역과 천안역 또 터미널에서 그 천안의 대표 관광 명소인 독립기념관 또 천안예술전당 이런 곳에 그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도 신설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충남 이제 계룡에서 대전 도심을 거쳐서 신탄진까지 그렇죠. 있는 충청권 광역철도 이게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착공이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네, 이게 2015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후에 무려 8년 만에 착공인데요. 네. 그 과정은 말씀하신 대로 좀 험난했습니다. 그 예타 통과 뒤에 2019년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설계에 들어갔지만 그 대전시의 트램과 일부 이제 그 구간이 중복된다고 하면서 수요 예측을 다시 하라는 그 정부의 제조사 그 지시가 떨어졌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4월에서야 그 KDI의 수요 예측 제조사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네. 그 충청권 광역철도가 이제 준공이 되면은 기존 버스보다 70분 이상 단축이 되고 또 하루에 65차례 운행이 되면서 사실상 대전 도시철도 3호선의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게 뭐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하지만은 또 이 충남 지역 곳곳을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교통면에서 사각지대가 불편한 있죠. 곳이 있거든요. 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종시의 달라지는 정책들 또 제도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세종시는 올해 그 다자녀 가정에게 주는 혜택을 이제 확대했는데요. 세 자녀 이상 세대에는 상수도 요금을 2,000원 감면해주고요. 또 셋째 이상 그 다자녀 가정에 대해 그 학교 입학금을 지원해줍니다. 또 이제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장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하고요. 또 우수인재는 해외 유학을 그러니까 시가 직접 보내주는 정책도 시행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종시권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도 그동안에 이제 세종 시민이나 대전 시민들은 여기 대중교통 갈아탈 때 맞아요. 좀 불편함이 혜택을 있었죠. 봤었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이제 인접 시군으로 또 더 확대가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예. 그동안은 세종시와 그 대전시에만 적용됐던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가요. 올해 7월부터는 그 충북 청주시 또 충남 공주시까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 청주 시민이나 공주 시민은 그 세종시나 대전시로 그 이동할 때 그렇죠. BRT나 이제 그 대중교통 뭐 도시철도를 이용하게 되면요. 처음에 이제 그 태그한 그 시내버스 요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환승 요금이 이제 붙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실은 말씀하신 것 같이 청주라든가 공주 쪽 주민들은 좀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네. 그 불편함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중요한 꿀팁 있을까요? 네, 뭐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고맙습니다. 그 세종시에 이제 공동 캠퍼스가 이제 올해 이제 그렇죠. 문을 열거든요. 맞습니다. 그 공동 캠퍼스는 이제 여러 대학이 이제 하나의 공간에 이제 어우러져서 그렇죠. 이제 그 함께 캠퍼스 생활을 하는 건데 일단 입주 대학으로는 서울대, 충남대, 충북대, 이제 한밭대 또 이제 그 행정기관으로는 그 국책연구기관이죠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그 입주를 확정이 됐고요. 또 하나 이거는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으나 대미 서비스로 그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이제 모바일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올해 이제 새롭게 시행된 편리해지겠네요. 정책입니다. 네. 그렇다고 벌금이 뭐 안 내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모바일을 낼 수 맞습니다. 있다. 조금 가벼운 마음이 될 것 예. 같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2024년 달라지는 대전, 충남, 세종의 정책들을 만나봤습니다. 강은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총선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 22대 총선이 더 관심이 가는 이유, 교수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역적으로는 우리 광역자치단체장 분들이 출마를 예정하고 있잖아요. 전직이긴 하시지만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충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더구나 또 정치 신인들이 노리는 또 선거구가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총선 전망 어떻게 될지 그리고 주요 변수들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충청권 최고의 정치 논객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 먼저 배재대학교 행정학과의 최우택 교수님 모셨고요.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는 4월에 치러질 22대 총선, 충청권의 민심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또 국회의원 당선돼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예, 어떤 점을 바라고 있는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네, 같이 보시죠. 자기 실속 차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아서 그게 문제다. 우리나라는. 첫째는 우리 뭐 시민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야가 싸우지 않는 국회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 그게 희망사항이고 노인 복지를 위해서 좀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이런 불편할 때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평소에 좀 생각해뒀다가 이런 때 좀 즉각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죠. 이제 곧 취업을 앞두고 있고 주변 친구들도 취업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청년 취업이나 아니면 청년들의 어떤 생활에 관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공약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청년들의 이런 결혼에 관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사 문제가 많은데 교육 관련해서 좀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가에서 과학기술 연구하는 예산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 종사하는 각종 업계에서 이제 난리였던 적이 있는데 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조금 아끼지 않고 지원을 해줘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 있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정책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 1인 가구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보살핌, 돌봄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포함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좋은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진짜 농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 공약들을 잘 이행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충청민들의 다양하고도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중반기를 넘어서 치러지는 총선이긴 만큼 이번 총선의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최우택 교수님 먼저 물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사전 그 화면을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 그죠? 참 다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다양한 요구들이 많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정권 중간에 있는 그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정 안정론과 또 이 정권 심판론 두 가지의 이슈가 충돌하죠? 있습니다. 네. 충돌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또 하나는 지난 그 윤석열 그 정부가 이제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어떤 성과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있지 않습니까? 야당. 지난 4년 동안의 그분들의 어떤 성과 이것을 또 평가하는 이제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아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처럼 만에 사실은 굳건한 양당 체제가 이번에 조금 이제 허물어지는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신당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신당이 이번 그 4월 10일 총선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 그것들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번에 각 당에서 이제 총대를 매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어찌 보면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들 나오는 걸 보니까 차기 그 대통령 후보로 이제 강력하게 거론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번 총선의 성과, 그러니까 결과가 사실은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대선 가는데 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두 분들 간의 어떤 싸움도 상당히 우리 좀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대 교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소위가 이제 586 세대가 바로 이제 789 세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이제 그런 국민들의 수요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공천을 하느냐 이것들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다각도로 또 우리 최호특 교수님이 또 바라봐 주셨는데 이희성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시민들의 새 특히 정치권에 요구하는 목소리 잘 들어봤는데 정치권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선에서 이제 0.73% 표자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번 총선도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지켜봤던 것이 이제 정치의 대립. 그렇죠. 대립을 떠나서 이제 혐오의 어떤 정치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제 그만 싸우시고 우리 민생을 좀 챙겨주십시오. 그것을 표로 심판하는 선거가 바로 이번 총선이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탄핵과 거부권이라는 극한 충돌 이것들을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마음, 특히 중도층의 마음을 얻는 정당, 이 정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 시스템과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 방향으로 어느 당이 먼저 나갈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예, 이것도 좀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중앙당의 또 이게 흐름이었다가 하면 사실 또 총선을 목전에 두고 이제 대전, 충남, 세종에서도 맞습니다. 양당의 또 신경전이 또 치열하잖아요. 그렇죠. 지역적으로.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님이나 또 뭐 의회나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다 잡고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야당 쪽에서는 대전시청을 좀 자꾸 때려야 이게 또 선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즘에 어떠신가요? 지역에서 바라볼 때는?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 국회의원 7석을 다 이제 민주당이 갖고 있고 또 의회라든가 지방정부는 이제 국민의힘이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7석을 수성을 하려고 할 거고 국민의힘은 이제 최소한 절반 이상 따라하겠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는 현 이장우 시장이 전체적인 선거를 이끌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현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구도에서 민주당은 시정을 때려야만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이장우 시장의 여러 시정들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는 저는 협치가 조금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대전 시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정파 간의 싸움도 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전의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정부 예산 확보한 걸 보니까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10조를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리고 이제 대전 같은 경우도 2년 연속 4조 이상을 가져오고요. 세종도 1.5조 이상을 가져왔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치단체장의 그런 노력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지역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일정 부분 일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그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서로 뭐 정치적으로는 뭐 치고받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그분들이 나름대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충족권 공동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 협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당 입장에서는 또 여당을 견제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좀 너그레 좀 봐주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정치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판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좀 잘 끌고 갈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선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거 때 어떻게 현명한 선택을 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번 22대 총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들이 또 워낙 많이 맞습니다. 있는, 산재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더 네. 관심이 가는데요. 그 변수들을 좀 하나하나 우리가 또 짚어볼까요? 예. 무엇보다도 첫 번째 변수를 꼽으라면 아마도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호가 출범했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아무래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첫 방문지로 지역에서 대전을 딱 맞습니다. 왔단 말이에요. 네. 한동훈 체제의 출범, 과연 이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또 중도층의 표까지 흡수할 수 있을지 이게 관심사거든요. 분명히 이제 컨벤션 효과는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지난 2일이었죠. 그 대전에 이제 처음으로 대전을 방문을 했는데 뭐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4월 10일 날 있는 총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캐스팅 보트 역할하는 곳은 충청일 거예요. 결국 중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대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핵심 포인트를 짚고서 여기는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분이 오셔서 어떤 보따리를 풀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보따리를 풀게끔 만드는 것은 자치단체장하고 지역 정치인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보따리 풀고 갔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희성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동훈 후 출범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지금 컨벤션 효과는 있습니다. 여러 지표서 나타나고 있고 또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이제 아직 며칠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29일 날 정식으로 출범을 했으니까 채 일주일 되지 않았고요. 아직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건가요?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한 번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네.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신 어떻게 보면 좀 쉘드를 쳐주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이미지를 그걸 통해 가지고 상쇄시키는 부분은 불리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발을 빼는 내부적으로 그런 좀 스탠스를 취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가 뭐 윤석열 아바타다,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또 보수 대통합을 해낼 것이냐 이런 어떤 물음표가 계속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김건희 특검에 대한 한동훈의 메시지, 이게 아마 한동훈 후에 앞으로의 순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지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그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뭐 꼬인 실타를 이제 풀기 위해서 뭐 기득권층들의 어떤 뭐 출마 선언 포기도 이끌기도 하고 아마 공천도 7, 8, 9 세대로 아마 대폭적인 그런 이제 특히 이제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물갈이가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목말라 했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젊은 분이 나와서 그동안에 노련한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혁신적인 정치 개혁을 하고 있구나. 아마 이런 것을 보면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지 않을까. 비대위 취임사에서 불출마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뭐 내려놨다, 이렇게 욕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죠. 이제 정치인은 대권을 보는 정치인이지 국회의원 한 자리를 보는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쪽에 어떻게 보면 계산기를 두드린 거고요. 거기서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냈어야죠. 그렇군요. 수직적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어떠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메시지가 더 중요한데 그건 쏙 빠져버리고 불출마 선언만. 당내에서 또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각각 또 묘하게도 전 대표들이에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이것도 상당히 전수가 될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교수님. 벌써 창당 이게 몸풀기라고 할까요? 준비 과정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당 창당에 대한 효과가 중앙 정치는 물론 우리 지역 정치에도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이 선거구제를 어떻게 하느냐. 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변수 그렇겠죠. 중에 하나이고요. 예를 들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하느냐, 아니면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선거 제도에 따라서 이 중요도, 그다음에 이 파급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여기에 이제 신당의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움직이게 되느냐. 예. 예를 들어 과거 2016년도 국민의당이 바람이 불 때 그때는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세대 교체의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준석이라고 하는 상품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젊은 또 중도층에게는 또 상당히 또 소구력이 높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신당 저는 무시하면 안 된다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선거 제도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준연동형 뭐 비례대표제가 계속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면 저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그 병립형으로 이것이 회귀하게 된다면 이분들의 뭐 효과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이인성 교수님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대 야당, 여당 두 당이 뭐 병립형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표를 갖고 있는 국회에서 비례 의석을 줄 리가 없죠. 네. 그런 거는 좀 뭐 제가 볼 때는 변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현역들이 얼마나 신당 쪽에 합류할 것이냐. 지금 이제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천하용인으로 대표되는 김용태 의원은 물론 이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새를 규합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도 이제 원칙과 상식 그 네 분께서 좀 탈당에 대한 뭐 이번 주 빠르면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또 전직 국회의장님도 합류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중도층이 30%를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또 굉장히 기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신당의 입장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구도적인 신당이 아니라 무언가 국민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치와 그리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것이냐. 이게 더 신당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비례대표가 이제 과거에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신당 창당 움직임이 사실 그렇게 큰 태풍을 몰고 오진 않을 것이다. 세력이 그리고 약화될 것이다. 어떤 인물들이 이 신당에 합류했냐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또 중요한 건 또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또 정치적 현안들이 있고 이 현안들이 과연 어떻게 총선에 반영될 수 있을지 저희가 그 자료 화면을 담아봤습니다. 2024년 무엇보다 경청과 소통하는 대전시가 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가 보장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전시가 되길 기대하고요. 무엇보다 대규모 공약 사업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대전시가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무리한 개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대전 지역에 대규모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제도적인 개선책이 논의될 수 있는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국민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지역의 산과 강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우리 곁에 보문산이 야생동물과 함께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자연성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총선 후보자들께서 인지하고 공약으로 같이 내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우리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 크게 불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 문화에 대한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강하게 필요한 그런 시점인데 말로만 사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 세계 한류 팬들이 우리 대전에 와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또 마련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농자재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이 거의 2배,
많이 오르는 건 3배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져서 쌀값은 폭락되고 굉장히 어려운데 농자재값까지 폭등하는 바람에 농사짓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양국관리법이 대통령 거부권 1호로 좌절됐는데 앞으로 더 정리해서 양국관리법이 확실한 법으로 통과를 시켜야만이 저희 농민들이 마음 놓고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 격차가 굉장히 크고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데에는 누구나 아마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해지고, 근데 이제 지방은 계속 쇠락해가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충남 같은 경우도, 지역 내부의 격차도 크고요. 이런 천안하산 지역이나 그 외 지역의 격차도 굉장히 크고, 또 인구들이 계속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인데, 청년층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지역에서의 이 지역 소멸 혹은 인구 감소에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시민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2024년에 총선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 지역 불균형 문제,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 그렇죠. 마련, 보문산 개발, 뭐 청년들에 대한 대책 많이 나왔는데 손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뭐 어느 거 하나 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네. 전세 사기도 그렇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지역 발전, 지역 불균형 문제가 좀 더 저에게는 와닿네요. 그렇군요. 예. 자, 우리 최 교수님과 이 교수님이 바라보시는 충청의 큰 현안들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먼저 최 교수님. 올 7월에 지금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안정적으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규약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약속이죠. 그러니까 충청권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다 규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약이 이제 거의 뭐 지금 최종 단계에 와 있는데 잘 합의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또 이 충청권 메가시티 하면은 우리가 또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이제 광역철도라든지 광역교통망 아니겠습니까? 맞아. 아까 좀 얘기 나왔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말에 사실 이제 광역철도 있잖아요. 1단계가 지금 이제 진행이 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27년까지 아마 이제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순차적으로 잘 완공이 되어서 정말 충청권이 하나의 체인으로 묶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최 교수님은 이제 메가시티 충청, 예, 충청의 커다란 사업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바라보자. 예,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떤 게 가장 현안이라고 보시는지? 지역 불균형 문제는 뭐 비단 충청 지역만의 현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메가시티 560만이라는 경제 공동체를 일단 만들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해보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세종시가 아무래도 이제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대통령 직무실 이러한 부분들이 법안도 통과됐고 일정 예산도 확보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총선하고 또 맞물리면 아무래도 또 좀 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 완공에 대한 부분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리고 혁신도시 시즌2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총선이 끝나면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될 건데 대전과 충남이 지금 늦게 막차를 탔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혁신도시를 많이 유치를 하고 성공적으로 유치를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지역 현안이라고 보여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제가 20, 30대를 최근에 많이 만나보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심각성 너무 못 알아준다.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어요, 실은. 이분들에게는 목돈이 아니라 전재산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 때 이 전재산을 잃었다는 것 이거는 정말 인생의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치권을 비롯해서 지방정부에서 좀 발벗고 나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현재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자, 어떤 지역구는 벌써 이제 10명이 넘는 후보가 몰릴 정도로 네,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예, 과연 두 분은 어느 지역구를 좀 유심히 좀 보시는 편이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최 교수님. 예, 저는 이제 그 대전 지역을 좀 보겠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가장 핫한 곳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성을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서구갑입니다. 서갑. 예, 서구갑 같은 경우에는 그 육선의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출마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선언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무풍지대죠. 무주공산, 무풍지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좀 보고 왔더니 거기에 이제 그 11명이 지금 예비 후보를 등록을 했더라고요. 대단합니다. 민주당이 6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5분이 등록을 했어요. 이제 그만큼 사실은 이제 무주공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뭐 누가 되든 잘할 텐데 그러나 이제 중앙에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어떨까요?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 전략공천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예비 등록을 하신 분들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의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는 그것도 이제 여야 공이 똑같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중앙에서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제 경선으로 간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경선에 이제 나와가지고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최후 승자는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돕겠어요, 안 돕겠어요? 또 갈등이 있겠네요. 또 갈등이 엄청나게 또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 우리 저 서구 갑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선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정말 시끄러운 예측 불허. 예측 불허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구갑이 치열한 경쟁 지역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못지않게 또 우리 대전 유성 을이죠. 이제 이상민 의원의 거치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유불리가 바뀔 것 같고요. 충남 전반으로 보면은 이제 충남은 도농이 아무래도 좀 유권자의 색채가 짙지 않습니까? 진보와 보수로 그러한 가운데 큰 흔들림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제 아산, 천안, 세종 요 벨트를 이제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차기 도지사 후보군으로 아산의 강훈식, 복기왕 그리고 공주의 박수현 요 정도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총선에서 살아날 것이냐 이것도 하나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서갑이 홍성국 의원이 무소속 출마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쟁탈전은 뜨거울 것이다. 여기는 아마 이제 전략공천이라는 시스템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세종에서 바람을 좀 일으켜서 위 아래로 뭔가 같이 함께 리딩하는 이러한 형국으로 될 것 같아서 세종 갑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충남은요. 충남에서는 또 논산, 계룡, 금산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도 꽤 많은 후보들이 있는 거죠. 예, 핫한 지역인데요. 여기는 지금 현역 의원이 좀 이제 김종민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비명계 네 분 중에 한 분이고 아마 당에서는 아마 공천받기는 뭐 사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뭐 그러니까 삼선 시장을 했던 황명선 전 시장님이 이제 털을 닦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분이 이제 공천 받는 것은 아마 뭐 거의 이제 확실시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 쪽이에요. 여기에는 지금 75세의 고령인 우리 저 이인재 전 육선 의원님께서 출마를 이렇게 밝히신 것 같던데 이제 출마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고요. 뭐 사성 장군 두 분에다가 또 기존에 또 출마했던 분들 해서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제 충남에 11개 선거구에서 38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 여기에만 10분이 등록을 했어요. 이 국민의힘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후보를 확정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예비후보가 지금 등록이 마감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몰렸습니다. 예비후보 등록 안 하고도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충청 민심이 이제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충청 유권자의 민심을 잡고자 하는 각 정당의 전략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이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아무래도 양당 공이 인적 쇄신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정치에 대한 상당히 좀 비호감이 높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천 후유증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겠죠. 후보가 난립하면 항상 공천으로 인한 가와 만서성입니다.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패배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기 어떤 컷오프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압축시키거나 전략공천 지역을 좀 빨리 선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예전 선거보다는 좀 빠르게 이러한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리고 정권 안정론이나 정권 심판론 이 두 가지의 프레임을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이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가 현안 문제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안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그 글로컬 30 대학 선정하는데 충청권 대학이 한 군데도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대학의 문제가 이 지역사회의 문제예요.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대학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 자체가 밸런스를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이제 이 대전 충청권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원들도 같이 공약 내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중앙당 차원의 어떤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사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사실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을 뽑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들 한번 끝으로 당부 말씀 하신다면요. 결국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림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들의 행적을 꼼꼼하게 따져서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본인의 입신양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평가하고 선택해서 정말로 내년 선거가 좀 잘 치러졌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정치 테러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결국은 이전의 정치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대립을 떠나서 혐오의 정치, 이 혐오라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총선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면서도 또 하나의 축제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사라진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권부터 좀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총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줄 일꾼들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라도요,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누가 적임자인지 뭐 언론을 통해서 또는 뭐 지역 소식을 통해서 꼼꼼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우리가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또 기다려야 되겠죠. 앞으로 또 시일이 있을 때마다 또 두 분 또 종종 모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 대전, 충남, 세종의 달라지는 정책들과 또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떠셨는지요? 다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총선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선량한 대표자를 뽑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충청권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중원의 핵심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총선이 됐으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시사M 지금 우리는요, 앞으로도 지역의 현안과 발빠른 이슈들을 또 여러분께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